뉴욕에서 온 기업 분석가인 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국내 1위 재벌 회장이 빵집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엔 상한 빵이라도 달라며 서성이는 남매 쌍둥이가 있었다. 낡은 옷, 더러운 신발, 그리고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서서 유통기한 지난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는 걸. 그는 아이들을 따라갔다. 달동네 판잣집, 곰팡이 냄새, 벽에 걸린 낡은 액자.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커플 목걸이 하나.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7년 전 돈 들고 도망갔다고 들었던 연인.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회장은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상한 빵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계모가 움직였다. 아이들은 납치됐고 산속 컨테이너에 갇혔다. 해외 입양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 직전. 회장은 차를 몰고 셔터를 박살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일주일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친자 확인 결과 CCTV 영상, 계모의 범죄 지시 음성까지. 한국 재벌을 냉정하게 분석하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숫자 너머의 인간을 봤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체면도 안전도 버린 한 아버지. 유통기한 지난 빵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랑.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서울에서 배웠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나는 뉴욕에서 온 기업 지배구조 분석가 이선콜이다. 한국 재벌의 승계 시스템을 연구하러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이건 그저 학술 프로젝트였다. 태성그룹, 국내 1위 대기업. 후계자 논란이 뜨거운 곳. 젊은 회장이 교통사고 후 불임 판정을 받았고 이사회는 이미 새 계승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모가 주도하는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다. 그날 아침 나는 주주총회 전 도심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빵집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다. 남매 쌍둥이처럼 보였다. 낡은 옷, 더러운 신발, 그리고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 직원이 봉투를 들고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빵들이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안았다. 그때 한 남자가 멈춰 섰다. 정장 차림, 경호원 2명이 뒤따르는 모습. 태성그룹 회장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무너졌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회장은 경호원에게 뭔가 지시하고 아이들을 따라갔다. 나도 본능적으로 뒤를 따랐다. 연구자의 직감이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달동네 언덕길을 올라갔다. 좁은 골목, 녹슨 철문, 곰팡이 냄새가 배어나오는 판잣집.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경호원이 창문 너머를 촬영했다. 나는 옆 건물 계단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방 안은 비좁았다. 낡은 자개장 하나, 접이식 밥상, 벽에 걸린 액자. 소년이 액자 속 여자 사진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가 빵 봉투를 열어 반으로 나눴다. 두 아이는 딱딱해진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아이들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자개장 서랍을 열자 낡은 목걸이 하나가 나왔다. 은색 체인,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 목걸이. 회장은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었다. 몸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됐다. 7년 전 그에게는 연인이 있었다. 이름은 서연. 계모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아니, 가져갈 수도 없었다. 쫓겨났던 것이다. 다음 날 회장은 다시 그 집 근처에 나타났다. 이번엔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었다. 소년이 시소를 타다가 넘어졌다. 회장이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귀 뒤 작은 붉은 점. 회장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었던 유전적 표식. 소년은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긁었다. 회장도 긴장하면 똑같은 버릇을 보였다. 그리고 성씨. 강. 회장의 성도 강씨였다. 나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 모든 조각을 맞춰봤다. 교통사고는 7년 전이었다. 불임 판정도 그 이후였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6살. 계산이 맞았다. 사고 전에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다면 계모가 서연을 쫓아냈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7년을 살았던 것이다. 다음 날 회장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들 머리카락, 본인 혈액. 결과는 3일 후에 나왔다. 99.9% 일치. 의학적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수치였다. 회장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모의 레이더에 잡혔다. 회장이 달동네를 오가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는 정보. 계모는 즉각 움직였다. 주주총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 타이밍에 후계자가 생긴다는 건 그녀의 시나리오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검은 승합차 2대가 판잣집 앞에 섰다. 남자 4명이 내렸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문이 강제로 열렸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입이 막혔다. 소년이 저항했지만 작은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두 아이는 그대로 끌려갔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지하 격리실. 서연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후 계모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옮겨졌다.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감금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아이들 이름을 중얼거렸다. 나는 나중에 경호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봤다. 승합차는 국도를 따라 산속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 그곳엔 이미 해외 입양 브로커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론 합법 입양. 실제로는 인신매매. 아이들은 그 컨테이너 안에 갇혔다. 회장은 아이들이 사라진 걸 즉시 알아챘다. 판잣집 문이 부서져 있었고 바닥엔 아이들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경호팀을 총동원했다. CCTV 추적, 차량 번호 조회, GPS 역추적. 그룹 네트워크를 모두 끌어모았다. 6시간 후 위치가 특정됐다. 산속 폐컨테이너 창고. 경호팀장이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경호 차량 3대가 뒤따랐다. 산길을 달렸다. 컨테이너가 보였다. 셔터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차를 후진시켰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 쾅! 차가 셔터를 박살냈다. 에어백이 터졌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회장은 피를 흘리며 차에서 내렸다. 브로커 2명이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회장은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컨테이너 안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회장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피투성이 남자가 서 있었다. 회장은 2 아이를 안았다. 피가 아이들 옷에 묻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 장면을 봤다. 그 눈빛은 익숙했다. 전쟁터에서, 난민 캠프에서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들이 가진 그 표정이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계모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다. 현 회장은 불임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이사진은 이미 표를 정리한 듯 보였다. 승기는 계모 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 그때 뒷문이 열렸다. 회장이 들어왔다. 얼굴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고 왼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 유전자 검사 결과. 강준서, 강서윤. 본인과의 친자 확률 99.9%. 방 안이 조용해졌다. 두 번째 화면. 아이들이 컨테이너에 갇힌 CCTV 영상. 브로커와 계모 측 비서가 통화하는 음성.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 계모의 목소리였다. 주주들 얼굴이 굳었다. 세 번째 화면. 요양병원 지하 격리실. 서연이 누워있는 모습. 회장은 이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 어머니라고 밝혔다. 7년 전 계모가 쫓아냈고 자신은 그녀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들었지만 진실은 달랐다고. 회장은 낡은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준 목걸이.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계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다고. 방 안 공기가 뒤집혔다. 이사진이 일어섰다. 계모는 창백해졌다. 주주들이 소리쳤다. 주주총회는 계모의 완패로 끝났다. 해임안은 부결됐고 오히려 계모와 이복 동생에 대한 배임, 횡령, 인신매매 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이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지하 격리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회장이 그녀를 안아 올렸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들 이름을 물었다. 회장은 안전하다고, 다 괜찮다고 답했다. 병원 VIP 병동. 서연은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영양 공급, 정신과 상담, 물리치료. 회장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아이들도 함께 왔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소년과 소녀가 점점 회장 곁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소년이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다. 소년은 이제 빵 안 받아도 되냐고 물었다. 회장은 웃으며 답했다. 이제 맛있는 빵,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회장이 그 손을 잡았다. 7년의 공백. 너무 많은 상처. 하지만 지금 네 사람은 같은 방 안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석 달 후 나는 태성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다. 회장은 사무실 대신 작은 회의실에서 나를 맞았다. 책상 위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회장은 바쁘다고 했다.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학교 적응도 도와야 한다고. 서연은 많이 회복했고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제대로 하려 한다고. 계모 측은 재판 진행 중이었다. 증거가 명확해서 결과는 뻔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아이들을 찾았으니까. 하지만 못 찾은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그래서 아동보호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서연이 제안했다고. 유통기한 지난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나는 노트에 그 말을 적었다. 한국 재벌을 냉정하게만 보던 내 시선이 처음으로 멈췄다. 적어도 이 남자에게는 자식과 가족이 실적보다 위에 있었다. 그게 이 나라를 버티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숫자와 구조로만 보이던 세계가 한 아버지의 눈빛 하나로 달라 보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랑.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서울에서 배웠다.